이른 가을 늦게 찾아온 그녀의 결혼식은 모두의 축복 속에서 시작되었다. 50대의 나이에 찾아온 두 번째 기회였다. 첫 결혼의 실패 이후 홀로 살아온 지 10여 년, 그녀에게 60대 재력가 민주는 마치 운명처럼 나타난 구원자였다. 웨딩홀의 샹들리에가 황금빛으로 반짝이는 가운데 턱시도를 완벽하게 차려입은 민준의 모습은 마치 영화 속 신사 같았다. 그의 따스한 미소와 다정한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풍기는 성공한 사업가의 아우라는 그녀를 완전히 매료시켰다.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거예요. 그가 속삭인 말은 그녀의 마음 깊은 곳까지 따뜻하게 감쌌다. 사업 때문에 바빠서 자식들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설명했고, 그녀 또한 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화려한 예식은 완벽했고 하객들의 축복도 진심이었다. 모든 것이 동화 같은 해피엔딩을 향해 흘러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그 누구도 이 완벽해 보이는 결혼 뒤에 숨겨진 거대한 거짓말과 음모를 알지 못했다. 행복에 가면 뒤에서 탐욕의 발톱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50대에 찾아온 새로운 인생, 민준 씨와의 신혼생활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결혼 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민준 씨가 직접 내려주는 블루마운틴 커피 향으로 하루를 시작했죠. 그는 정말 세심한 남자였어요. 제가 좋아하는 꽃을 기억해서 매주 장미를 사다 주었고, 저녁에는 항상 근사한 레스토랑으로 데려가 주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모든 걸 책임질게요. 그의 말은 마치 마법 같았어요. 그의 경제적 여유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명품 가방을 선물로 주는 것도 자연스러웠고, 주말마다 고급 호텔에서 브런치를 즐겼어요. 제가 평생 꿈꿔왔던 삶이었죠. 불안했던 노후에 대한 걱정도 완전히 사라졌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의 서재를 청소하다가 우연히 서랍 깊숙한 곳에서 두꺼운 서류철을 발견했어요. 호기심에 펼쳐본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채무 독촉장들이 가득했던 거예요. 최종 통보서, 강제 집행 예정, 법원 출두 명령서. 빨간 글씨로 쓰인 무서운 문구들이 제 눈앞에서 춤을 췄어요. 민준 씨가 제게 말해준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과는 정반대였죠. 그날 밤 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사업하다 보면 생기는 일시적인 현금 흐름 문제일 뿐이야. 곧 해결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의 핸드폰에 알 수 없는 번호에서 전화가 자주 걸려왔고, 통화할 때마다 그는 밖으로 나가거나 저를 피했어요. 밤늦게 나가는 일도 잦아졌고요. 사업상 급한 미팅이야라고 말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역력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그 전화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어느 화요일 오후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낯선 국제번호가 떠 있었죠. 처음엔 스팸 전화인 줄 알고 받지 않으려 했는데 계속 울려서 결국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말하자 서툰 한국말로 대답하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준의 와이프입니다.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녀는 자신을 살아 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10년 전부터 민준과 별거 중이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부부라고 했어요. 이혼 서류에 사인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여전히 매리드 커플입니다. 그녀의 영어 섞인 말은 제게 뼈를 깎는 고통을 안겨줬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민준이 미국에서 사업 실패로 거액의 빚을 지고 야반도주했다는 거예요. 그는 투자 사기를 벌였어요. 많은 사람들의 돈을 빼앗고 한국으로 달아났습니다. 당신도 조심하세요. 그녀의 경고는 제 심장을 얼어붙게 했어요. 그가 당신에게 접근한 것도 돈 때문일 거예요. 그는 항상 그래왔어요. 사라의 말에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제가 알던 민준, 다정하고 성공한 사업가였던 그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곧바로 민준에게 따져 물었어요. 당신 미국에 아내가 있다면서요? 그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으며 모든 걸 부인했어요.
그건 완전히 거짓말이야. 누군가 우리를 이간질하려는 거야. 나는 당신을 사랑해서 결혼했어. 하지만 그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어딘지 모르게 회피적이었고 제 질문에 대한 대답도 모호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미 거대한 균열이 생겨버렸어요. 이제 저는 그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찾기 위한 제 험난한 여정을 들려드릴게요. 사라의 전화 이후 저는 민준의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출근한다고 나간 사이 저는 그의 사업체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강남의 번화가에 있다던 그의 회사. 하지만 그 주소를 찾아갔을 때 제 앞에 펼쳐진 건 낡은 빈 건물이었어요. 여기 무슨 회사 있었나요? 근처 편의점 사장님에게 물어봤더니 아, 거긴 몇 년 전에 망한 부동산 중개업소였는데요. 지금은 아무도 없어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민준의 명함을 다시 봤어요. 거기 적힌 회사명을 인터넷에서 검색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심지어 사업자 등록번호도 가짜였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에게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더 조사해보니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그가 말했던 사업 파트너들, 골프를 함께 친다던 사람들 모두 가짜였어요. 심지어 그가 자주 가져오던 명품들도 짝퉁이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가면을 쓰고 저에게 접근했던 거죠. 당신이 누군지 알고 싶어요. 그날 저녁 돌아온 민준에게 따져 물었어요. 그런데 그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평소의 다정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노려봤어요. 쓸데없는 일에 참견하지 마.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톤이 섞여 있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결혼한 사람은 민준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진실을 알게 된 것을 그도 알고 있다는 걸요. 그의 눈빛에서 저는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이 사람이 절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저를 옥죄어오는 무서운 현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사라와 다시 통화했어요. 이번엔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민준은 결혼 사기꾼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최소 5명의 여자와 결혼했어요. 모두 돈이 목적이었죠. 그녀의 말에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는 각자에게 다른 이름을 사용해요. 김민준, 박민준, 이민준. 신분증도 여러 개 가지고 있어요. 사라가 보내준 사진들을 보니 똑같은 얼굴이지만 다른 이름들이 적힌 신분증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치밀한 사기꾼에게 당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당신을 쉽게 놓아주지 않을 거예요. 이혼하려면 위자료를 요구할 거고 당신의 약점을 이용해서 협박할 수도 있어요. 사라의 경고는 정확했어요. 제가 이혼을 요구하자 민준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거든요. 이혼? 무슨 소리야? 그는 갑자기 폭발했어요. 우리 결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거야?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데?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저는 무서움을 느꼈어요.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당신의 모든 걸 내가 알고 있어. 과거의 빚 때문에 고생했던 것도, 전 남편과 이혼한 진짜 이유도 다 알고 있다고. 그는 제가 숨기고 싶었던 과거를 들먹이며 저를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과거가 알려지면 당신 딸이 어떻게 생각할까? 직장에서 어떻게 볼까? 그의 말에 제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정말로 그는 제가 결혼한 그 다정한 남자가 아니었어요. 이제 그는 저를 옥죄는 족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더니 이건 단순한 이혼 사건이 아니라 복잡한 사기 사건일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도 고려해보세요. 라고 조언해 주었어요. 저는 이제 정말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서 시작한 저의 역습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변호사님과 상담 후 저는 민준의 모든 것을 파헤치기로 했어요. 그의 진짜 재산 상태, 숨겨진 빚,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까지 모든 걸 밝혀내기로 했습니다. 제가 당한 것만으로도 억울한데 다른 사람들도 저처럼 당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참을 수가 없었어요. 먼저 그의 채권자들을 찾아갔어요. 독촉장에 적힌 번호로 전화해서 만나자고 했죠.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최 사장이라는 분이었어요.
민준 씨에게 3억을 빌려줬는데 연락이 안 돼요. 보증을 서달라고 해서 거절했더니 갑자기 잠적했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니 제 속이 뒤틀렸어요. 두 번째로 만난 박 여사는 더 심각했어요. 부동산 투자한다면서 5억을 받아갔어요.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런 부동산은 처음부터 없었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노후 자금을 모두 잃었다고 했어요. 이렇게 만난 피해자들이 총 8명이었어요. 피해 규모만 해도 50억이 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힘을 합치기로 했어요. 각자가 가진 민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그의 숨겨진 자산을 찾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결과 민준은 정말 교묘했어요. 가명을 여러 개 사용했고 각 피해자에게는 다른 직업과 재산 상태를 말했어요. 어떤 사람에겐 의사라고 했고 다른 사람에겐 변호사라고 했죠. 심지어 가짜 병원, 가짜 법무법인 명함까지 만들어서 신뢰성을 높였어요. 하지만 우리가 힘을 합치니 그의 허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가 자주 출입하는 장소들,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모인 돈을 어디에 숨겨두었는지 단서들을 하나씩 찾아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를 사냥할 때가 됐어요? 피해자 모임의 리더 격인 최 사장님이 말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믿을 수 없는 진실을 발견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민준을 며칠간 미행한 결과 그가 정기적으로 출입하는 수상한 장소를 발견했어요.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 지하에 있는 비밀 모임 장소였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사무실 같았지만 실제론 전문 사기꾼들의 아지트였어요. 저는 배달 아르바이트생으로 가장해서 그곳에 잠입했어요. 문을 살짝 열어두고 들어본 대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준이 다른 사기꾼들에게 자신의 수법을 자랑스럽게 강의하고 있었거든요. 결혼 사기는 타이밍이 중요해. 외로운 중년 여성들을 타겟으로 하되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을 골라야 해. 그의 목소리는 제가 알던 다정한 톤이 아니라 차갑고 계산적이었어요. 첫 만남에서는 절대 돈 얘기를 하면 안 돼. 최소 6개월은 완벽한 남편 연기를 해야 해. 그들은 민준을 교수님이라고 부르며 존경했어요. 그만큼 그의 사기 실력이 뛰어나다는 뜻이었죠. 선희 씨 케이스는 어때요? 누군가가 묻자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직 절반도 안 뽑아냈어. 그녀 앞으론 최소 10억은 더 우려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이름을 들은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저는 그에게 돈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고 믿었는데 그저 착취 대상일 뿐이었던 거죠. 더 녹음하려던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민준아, 오랜만이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돌아보니 사라였어요. 그녀가 한국에 있다는 건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녀가 이 모든 사기 조직의 진짜 보스라는 사실이었어요. 미국 쪽 사업이 어때? 민준이 공손하게 묻자 사라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내 때문에 FBI가 수사하고 있어. 이제 한국에서도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것 같아.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으니 이 모든 사기 행각이 국제적인 규모라는 걸 깨달았어요. 선희는 어쩔 거야? 사라가 묻자 민준이 망설이며 말했어요.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 조용히 처리해야 할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저는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제 인생을 건 마지막 승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사라와 민준의 관계를 파악한 저는 새로운 전략을 세웠어요. 그들이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는 걸 눈치챘거든요. 사라는 민준을 단순한 도구로 여겼고 민준은 사라에게서 독립하고 싶어 했어요. 이 틈을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먼저 민준에게 거짓 정보를 흘렸어요. 제가 경찰에 신고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리고 곧 수사가 시작될 거라고 말했죠. 당신도 알다시피 저는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협조한다면 선처를 부탁드릴 수도 있어요. 민준은 당황했어요. 그는 사라가 자신을 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동시에 저는 사라에게 접근했어요. 민준이 저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면서 사라를 배신하고 단독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거짓말했어요. 민준이 당신 몰래 스위스 은행에 계좌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당신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말을 들은 사라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그 배신자 같은 놈이. 그녀는 민준에 대한 의심을 품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그들 사이에 갈등이 폭발했어요. 민준은 사라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고 의심했고 사라는 민준이 배신할 거라고 확신했죠. 그들의 비밀 아지트에서 격렬한 말다툼이 벌어졌어요. 내가 나를 배신하려고 했지? 무슨 소리야? 내가 날 이용만 했잖아. 그들의 싸움 소리는 점점 커졌고 급기야 물리적 충돌까지 일어났어요. 바로 그 순간 경찰이 들이닥쳤어요. 저는 이미 모든 증거를 경찰에 넘겨둔 상태였거든요. 그들의 대화 녹음, 피해자들의 증언, 가짜 신분증들 모든 게 완벽한 증거가 되었어요. 사기죄와 중원죄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그들을 보며 저는 드디어 자유를 되찾았다는 걸 느꼈어요. 사라와 민주는 서로를 원망하며 끌려갔어요. 그들의 탐욕과 배신이 결국 자신들을 파멸시킨 거죠. 제가 심은 불신의 씨앗이 그들을 무너뜨렸어요. 때로는 악은 악으로 물리쳐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새로운 인생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모든 사건이 마무리된 후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예전에 외롭고 불안했던 혼자가 아니었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거든요. 더 강하고 더 현명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민준과 사라는 각각 15년과 12년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들이 피해를 입힌 사람들의 수는 상상 이상이었어요. 저처럼 결혼 사기를 당한 여성만 해도 7명, 투자 사기 피해자까지 합하면 총 50명이 넘었어요. 피해 규모는 200억을 넘었죠. 재판 과정에서 저는 다른 피해자들과 더욱 돈독해졌어요.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특별한 인연이 되었죠. 특히 박 여사와는 지금도 자주 만나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눠요. 우리가 당한 건 불행이었지만 그래도 서로를 만난 건 행운이었네요. 라고 그녀가 말할 때마다 저는 고개를 끄덕여요.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민준 명의로 숨겨둔 일부 재산을 찾아내서 피해자들에게 배상받을 수 있었어요. 물론 전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절망적이었던 상황보다는 훨씬 나아졌죠. 저는 그 돈으로 작은 카페를 차렸어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로 뉴스타트 카페라고 이름 지었어요. 카페를 운영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저는 진짜 인간관계가 무엇인지 배우고 있어요. 화려한 외모나 경제적 능력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과 따뜻한 인간성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저는 이제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가끔 민준이 보여줬던 다정한 모습들이 그리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알기에 더 이상 그 허상에 매달리지 않아요. 진짜 사랑은 속임수와 계산이 아니라 진실과 신뢰 위에 세워진다는 걸 이제 확실히 알거든요. 이 모든 경험은 제게 큰 선물이 되었어요.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그 덕분에 진짜 저 자신을 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진정한 나 자신과 함께 있으니까요. 혹시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어둠 속에서도 반드시 빛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가장 큰 불행이 가장 큰 행복의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저처럼요. 지금 저는 매일 아침 제가 직접 내린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그 향기는 민준이 내려주던 것보다 훨씬 더 달콤하고 따뜻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제 진짜 삶과 자유가 담겨 있거든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하지만 제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새로운 시작이 정말 기대돼요.